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다. 그게 내 인생의 신념이었다. 그런데 그날 한 청년의 한마디가 내 모든 확신을 흔들어 버렸다.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재벌 회장이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내 앞에 서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작 내 딸 앞에서는 한 번도 따뜻하게 웃어준 적이 없었다. 왜냐고? 나는 부자면 다 된다고 믿었으니까.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 딸이 꺼낸 말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나는 무심히 물었다. 누구랑? 마트 점장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와인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마트 점장? 네. 저희 계열사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제정신이냐? 너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야. 그런 평범한 남자랑 결혼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는 돈은 없지만 마음이 있어요. 나는 웃어버렸다. 마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느냐? 그날 이후 딸은 나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며칠 뒤 내 집무실에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따님이 약혼식을 미루셨습니다. 왜? 상대 남자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찾아가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직접 확인하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트레이닝복을 꺼냈다. 흙 묻은 운동화, 낡은 모자, 그리고 일부러 면도도 하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딴 사람 같았다. 그래, 오늘은 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마트 앞. 고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바쁘게 오갔다. 나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다. 평생 내가 세운 회사를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입구 앞 직원이 나를 쳐다봤다. 손님, 어디 가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좀 둘러보려고. 직원은 미묘한 눈빛으로 나를 훑었다. 음주의하시죠? 요즘 노숙자분들이 종종 들어오셔서요. 그 말이 내 귀를 찔렀다. 노숙자. 그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봐왔는지 깨달았다. 내가 만든 회사의 직원이 나를 그렇게 봤다. 외모 하나로, 옷차림 하나로.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시렸다. 그래, 나도 늘 저렇게 사람을 판단했지. 마트 안은 분주했다. 젊은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고객들은 카트를 밀고 다녔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아저씨, 위험해요. 거기 물 흘렀어요. 나는 뒤를 돌아봤다. 청년 하나가 달려오더니 내 팔을 잡아 세웠다. 그가 바로 내 예비사위였다. 괜찮으세요? 다치시면 안 돼요. 그는 손수건을 꺼내 내 옷에 먼지를 털어줬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 내가 부주의했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런 일은 직원이 챙겨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의 표정엔 진심이 있었다. 나는 일부러 물었다. 젊은 친구, 이런 거 하면 뭐가 남아? 그는 미소 지었다. 남는 건 없죠.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다 서로 챙기며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점포 관리자 한 명이 달려왔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세요? 손님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청년이 대신 말했다. 점장님, 이분은 손님이에요.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관리자가 냉소를 지었다. 참 쓸데없는 친절이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이 사람은 돈으로, 저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이는구나. 청년은 나를 매장 안쪽 카페테리아로 데려가 커피를 내밀었다. 춥죠? 잠깐이라도 따뜻하게 계세요. 나는 물었다.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커피 냄새 뵐 텐데 괜찮아? 그는 웃었다. 사람 냄새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내가 평생 냄새로 구분하던 인간들을 떠올렸다. 냄새로 사람을 판단하던 내가 이제는 냄새로 따뜻함을 느끼다니.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그의 이름표를 봤다. 박태수? 딸이 말한 이름이었다. 나는 종이에 몇 글자를 적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합격.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잠시 후 그는 돌아왔다. 아저씨, 혹시 댁은 어디세요? 밤엔 춥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고마움의 표시야. 그는 당황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괜찮아. 나도 옛날엔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았지. 그는 묵묵히 동전을 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제가 더 좋은 걸 드릴게요. 다음엔 따뜻한 말 한마디요.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마트를 나서며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낡은 옷, 주름진 손,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한 마음. 그래,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편안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을 보며 말했다. 그 남자 이상한 놈이더라. 딸은 눈을 반짝였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잠시 웃다가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더군. 뭔데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처음 나는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후 모든 걸 바꿔버리게 된다. 클리프 행어. 며칠 뒤 내 책상 위에 익명으로 온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위엔 단 한 줄. 회장님, 사람을 시험하다 보면 진짜 시험 받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그날 이후 자꾸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짓처럼 보이던 나에게 사람 냄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귀에 맴돌았다. 며칠 뒤 딸이 내 방에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나는 무심히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사람을 좀 봤다. 누구요? 내가 말한 그 남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아버지가 뭘 하신 건 아니죠? 아니다. 그냥 사람을 직접 봤을 뿐이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게 더 무섭네요, 아버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나는 그 청년이 궁금했다.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태수라는 직원, 인사기록 전부 가져와. 잠시 뒤 서류가 도착했다. 학력, 가족사항, 근속연수, 급여 수준. 평범했다.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눈길이 멈췄다. 고객 응대 최우수 직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 점 인정. 나는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딸이 다시 내게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 진심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진심이 밥 먹여주니? 그녀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은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아? 사람은 믿을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아버진 언제부터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 스쳤다. 젊은 시절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사람은 돈보다 진심으로 사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버렸다. 돈을 줬고 체면을 쫓으며 그 결과 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출근하자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 박태수 씨가 따님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지금? 네,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의자를 돌렸다. 들여보내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딸은 당당했지만 청년은 긴장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를 천천히 바라봤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그래, 자네가 박태수 씨인가? 네. 미흡하지만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성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지. 나는 일부러 날카롭게 웃었다. 딸에게 줄 건 있나? 네, 있습니다. 뭐지? 사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딸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어색하게 눈을 돌렸다. 믿음, 그것도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군.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돈보다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 말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 결혼, 난 반대다. 딸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다른 삶이라니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그날 밤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다. 탁자 위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 웃음은 참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웃음을 빼앗은 사람 같았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괜찮지 않다. 그날 처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며칠 뒤 마트 본사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다. 고객 응대 개선 보고서 작성자 박태수.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회사가 사람을 믿을 때 직원은 회사를 위해 진심을 다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을 조롱하는 듯했다. 다음 날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요즘도 그 마트에서 일하냐? 네, 아버지. 하루 종일 고객 응대하고 퇴근하면 봉사활동 다녀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대? 네, 행복하대요. 행복이 뭐냐? 그 사람 말로는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거래요. 나는 말이 막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왜 시험하려 했는지 스스로 물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린 건 나였구나.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그 사람 오늘도 거지처럼 보이던 어르신한테 커피 사드렸대요. 이유요? 그냥 따뜻해 보여서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아침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또 무슨 일이지? 박태수 씨가 마트 내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박태수가? 예, 경찰이 현장에서 잡았다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딸이 곧바로 달려왔다. 아버지,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하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해든 아니든 결과가 중요하지. 아버지, 그 남자, 내가 그렇게 믿던 그 사람 결국 이렇게 됐잖아. 딸의 눈이 붉어졌다.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을 본 적 없잖아요. 진짜로.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확인하러 간다. 비서가 놀라 물었다. 직접요? 그래, 이번엔 내 눈으로 본다. 마트 매장 안은 소란스러웠다. 경찰 둘이 청년을 데리고 나가고 있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평소엔 착했는데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돈 없으면 결국 저렇게 되지. 그 말이 내 귓속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그 무리에 다가갔다. 저 사람 뭐 훔쳤나? 한 직원이 대답했다. 고객 지갑이 사라졌대요. CCTV에 찍혔다는데. 나는 경찰에게 다가가 물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지갑이 이 사람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역시 사람 믿는 게 아니었어. 그 순간 청년이 말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 목소리에 나는 눈을 들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지갑 주운 겁니다. 계산대 옆에서 떨어진 걸 보고 경찰에 가져가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직원들도 경찰도 나조차도. 딸이 울며 외쳤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나는 침묵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전부라고. 그런데 왜 지금은 믿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난 증거를 믿는다.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청년은 경찰차에 태워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말했다. 회장님, 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따님은 꼭 믿어주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차 문이 닫히고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며칠이 흘렀다. 뉴스에 보도가 떴다. 재벌 회장 사위, 절도 사건 연루 의혹. 언론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도덕을 말하던 재벌, 가족의 추락. 회사 이미지가 흔들렸다. 이사회가 열렸다. 회장님, 사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를 하시죠. 그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박태수의 시험이 아니라 나의 시험이었다. 그날 밤 딸은 아무 말 없이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진실이요. 봉투 안에는 마트 CCTV 캡처 사진이 있었다. 그 안에는 지갑을 떨어뜨린 고객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박태수가 그것을 주워들고 직원실로 향하는 장면도 있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손이 떨렸다. 이걸 어디서? 저 사람이 풀려나기 전에 직접 찾아봤어요. 딸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젠 아버지가 믿음이 뭔지 배우실 차례예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밤이 깊었다. 불 꺼진 집무실 안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평생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단 한 번도 사람을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구나. 다음 날 아침 박태수가 석방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마트로 향했다. 그가 퇴근길에 나를 보자 놀란 표정이었다. 회장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도 사람인데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피했다. 사람이라서 미안한 건 처음이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내일 회사를 그만두겠대요. 왜? 아버지를 존경해서요. 진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내 손엔 오래전 그가 건넸던 커피잔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워졌다. 누구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뉴스에선 내 이름이 하루 종일 떠다녔다. 재벌 회장, 도덕성 논란, 사위 절도 사건, 그룹 이미지 추락. 나는 TV를 껐다. 그러나 소음은 내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았다. 이사회가 열렸다. 그들은 나를 보며 공손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이번 일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 그 말이 참 쉽게도 나온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정리라면 뭘 말하는 건가? 마트 지점장 인사권을 전면 재검토하고 회장님 사적인 개입 부분은 외부 감사로 넘기겠습니다. 그 순간 피가 역류했다. 내가 만든 회사를 내가 감시받는단 말인가? 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신뢰 회복의 시대입니다. 회장님. 신뢰. 그 단어가 역겨웠다. 회의가 끝나자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직원들이 박태수 씨 복귀를 원합니다. 나는 말없이 걸음을 멈췄다. 그런 얘긴 이제 그만해. 하지만 그 사람 결백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알아. 그래도 됐다.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다. 나는 왜 그를 다시 보기가 두려운 걸까? 그날 밤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직원들이 회장님을 좀 불신합니다. 나를? 네. 다들 박태수 씨가 억울하게 당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그를 불러 재취업을 논의 중입니다. 회장님이 반대하시면 우리도 난처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결국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진심 같은 건 다 헛소리였어. 다음 날 사무실로 들어가니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부회장이었다. 아, 회장님. 잠깐 자리를 좀 써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익숙한 오만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직원들이 자네를 따르나 보지? 네, 뭐. 실무는 제가 다 맡고 있으니까요. 그렇군.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신사업 보고서입니다. 박태수 씨가 제안한 고객 신뢰 회복 캠페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름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네. 그 친구 요즘 우리 회사를 구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순간 가슴이 찔렸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회사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뜻이지?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뒤통수를 때렸다. 그건 내가 평생 외면했던 진실이었다. 그날 오후 본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작성자 박태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을 믿지 않는 조직은 결국 서로를 감시하며 무너집니다. 돈으로 만든 신뢰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부서집니다. 나는 그 글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바깥에선 임직원들이 박태수의 복귀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었다. 사람다운 회사로 돌아가자. 그 문구가 내 눈을 찔렀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부탁드린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입장은 없다. 그래도 없다. 그냥 이렇게 전해줘. 이 회사의 가장 큰 결함은 나였다.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제야 공기의 냄새가 느껴졌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
썩은 신뢰의 냄새. 그건 내 안에서부터 나는 냄새였다. 문득 박태수가 떠올랐다. 그는 절도 혐의로 잡혀가던 그날에도 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회장님을 미워하지 말아요. 그분도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하실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해버린 순간 나는 무너졌다. 사람은 이상하다.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토록 두려워하던 몰랐던 시간이 오히려 그립다. 그날 아침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이 파일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 박태수 씨가 남긴 보고서입니다. 그 사람? 예. 사퇴하기 전날 작성한 문건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무심히 받아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떨렸다. 컴퓨터에 파일을 꽂자 신뢰 프로젝트 내부 보고서라는 제목이 떴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 회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문화, 그것이 모든 부패의 시작이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스크롤을 내리자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부회장이 본사 납품 계약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 이사회가 마트 인사권을 조작해 자신들의 측근을 심은 기록. 절도 사건 CCTV 조작 지시 메일.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류 마지막엔 박태수의 손글씨가 있었다. 회장님, 진심으로 회사가 바뀌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갑니다. 나는 손으로 화면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비서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그날 밤 나는 본사 서버실로 내려갔다. 내가 만든 제국의 심장부였다. 수많은 전선과 냉풍,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냄새를 느꼈다. 쇠냄새, 먼지, 오래된 데이터의 냄새. 이곳이 내 손으로 만든 세상이었다. 서버를 켜자 비밀 폴더 내부 감사용이라는 항목이 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감춰져 있던 수십 개의 이메일이 열렸다. 회장님은 보고받은 대로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미 언론사 쪽은 정리됐습니다. 박태수 건은 희생양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부회장이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자네, 이게 뭐지? 내가 화면을 가리켰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오해? 조직이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어쩔 수 없음이 회사를 썩게 만든 거야. 그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정의를 찾으시겠다고요? 사람들은 회장님이 이 모든 걸 승인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래, 맞아. 이제는 나도 인정하지. 진짜 문제는 내가 모른 척 했다는 거야. 그는 조용히 웃더니 문을 나섰다. 그럼 증거라도 내보시죠, 회장님. 누가 당신 말을 믿겠습니까? 문이 닫히자 서버 펜 소리만 들렸다. 그날 새벽 나는 박태수의 파일을 외장하드에 옮겼다. 그리고 메모 하나를 적었다. 진실은 반드시 스스로의 길을 찾는다. 그 문장을 적으며 손이 떨렸다. 그건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떨린 손이었다. 아침이 되자 뉴스 알림이 떴다. 박태수 전 점장, 내부 부패 증거 제보자였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뭐라고? 보도 내용엔 그가 이미 모든 자료를 외부 감사기관에 넘겼다는 내용이 있었다. 회사의 신뢰를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뉴스 영상 속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딸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을 보여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는 숨을 그만 쉬고 살아야겠다. 진실을 알게 된 뒤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진실이 드러나면 후련할 거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진실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날 밤 모든 불을 끄고 홀로 사무실에 앉았다. 어둠 속에선 나 자신만이 또렷하게 보였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치고 사라졌는지. 책상 위엔 박태수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믿음은 시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용서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내 어깨를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건 내 양심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자. 무엇을 말씀하실 겁니까? 모두.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모두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길 게 없다. 하지만 마음은 쉽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말했다. 이걸 밝히면 모든 걸 잃는다. 다른 하나는 속삭였다. 그래도 그게 사람이다. 나는 두려웠다. 평생 쌓아올린 이름, 회사, 명예, 재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점심 무렵 딸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기자회견 하신다고요? 그래. 왜요? 이제 내가 진짜로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일로 다 잃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잃었지. 사람의 신뢰, 가족의 마음, 내 스스로의 얼굴까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짓처럼 위장하던 그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사람을 시험하는 자였지만 지금의 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였다. 거울 속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엔 교만이었고 지금은 결이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돈으로 산 신뢰는 얼마나 오래 갈까? 대답은 내 안에서 울렸다. 진심으로 산 신뢰는 끝나지 않는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복도. 그 길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 길고 무거웠다. 직원들이 나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세상은 여전히 진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무대 위에 올랐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저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기가 멈췄다. 저는 제 회사를 지키려다 제 인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되찾기 위해 오늘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합니다. 말을 마치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심장의 소리만 울렸다. 두려움을 이긴 게 아니라 진심이 나를 움직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제 끝이야. 그 말이 맞았다. 끝이었고 동시에 시작이었다. 기자회견은 전날 밤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전국 뉴스 헤드라인에 내 이름이 걸렸다.
재벌 회장, 자사부패 스스로 폭로, 부회장 리베이트 정황, 내부 조작 드러나. 아침이 되자 세상은 술렁였다. 비난과 충격, 그리고 드디어 누군가가 말했다는 한 줄의 댓글들. 나는 그 한 줄의 위로를 받았다. 그날 오후 감사위원회와 검찰 관계자들이 본사에 도착했다. 로비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부회장이 나타났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진실을 세상에 돌려놓는 일이지. 이 회사를 망치고 싶으십니까? 회사는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진심으로 지킨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모든 걸 잃을 줄 모르나 보군. 그래, 이번엔 잃는 게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내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박태수가 남긴 보고서, 원본, 그리고 부회장이 서명한 조작 지시 문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디서? 진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 같은 길에서 만나게 돼. 그때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방송 카메라가 돌아갔다. 여러분, 이 회사의 부패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방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기자들 앞에서 직접 서류를 내밀었다. 이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처음엔 하나였지만 곧 여러 명이 따라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라는 걸. 그날 밤 부회장은 구속되었다. 임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다. 기업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 전례 없는 파급 효과. 나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했다.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다시 나를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다. 며칠 뒤 마트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다. 직원들이 나를 보자 놀란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도 이곳의 직원이었으니까요. 한쪽 계산대에서 박태수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고맙네. 우린 아무 말 없이 악수를 했다. 그 악수 속에는 지난 모든 시간의 답이 담겨 있었다. 나오는 길, 햇살이 유리문을 비쳤다. 거지 옷을 입고 마트에 들어섰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의심으로 세상을 봤고 이제는 진심으로 세상을 본다. 기자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 겁니다. 그 말에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플래시가 한 번 더 터졌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런 문장이 떴다. 거지로 위장했던 회장, 진심으로 복귀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결국 이긴 건 진심이었구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다는 걸. 부회장이 구속되고 내부 감사가 완료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언론은 내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누군가는 영웅이라 했고 누군가는 늦은 반성이라 했다. 나는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람들은 그랬다. 저런 사람도 변하네. 이제서야 인간 됐지. 그 말들이 상처였지만 동시에 위로였다. 적어도 내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증거니까. 회장직을 내려놓은 첫날 아무도 모르게 본사를 한 바퀴 돌았다. 20년 넘게 일한 빌딩이었다. 내 이름이 걸려있던 문패를 직접 손으로 떼어냈다. 문패 뒷면에 윤태석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회장이기 이전에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한때 꿈을 꾸던 청년이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떠올린 게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커튼 없는 창문 하나. 낯선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길 건너편 마트를 바라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곳은 내 인생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장소였다. 이상하게 그곳만 보면 마음이 고요해졌다. 어느 날이었다. 마트 입구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박태수였다. 그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셔츠, 약간 굽은 어깨, 그러나 단단한 눈빛. 나는 잠시 멈춰섰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제야 알았다. 나는 평생 누가 일을 잘하나만 봤지, 누가 진심으로 일하나는 본 적이 없었다. 박태수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아니 윤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돼. 그럼 윤 아저씨? 그래, 그게 좋겠네.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엔 지난날의 오해, 두려움, 분노가 다 녹아 있었다. 요즘도 힘들지? 힘들죠. 하지만 즐겁습니다. 왜? 이제는 누굴 속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대답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교훈처럼 가슴에 박혔다. 우린 잠시 말없이 진열대에 새 상품을 올려놓았다. 손이 닿을 때마다 마치 무너졌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마트로 갔다. 고객으로, 친구로, 때로는 조용한 관찰자로. 직원들이 나를 보면 놀란 듯 인사했다. 회장님, 아니, 이제 그냥 윤 아저씨야. 그 말이 입에 익을수록 내 마음도 편해졌다. 나는 가끔 계산대에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그들은 웃고 짜증내고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일상 속에서 나는 오래 잊고 지냈던 단어를 떠올렸다. 행복. 퇴근 후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이들이 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노인들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한 아이가 내 옆을 지나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사람 뉴스에 나오던 회장님 아니야?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그냥 동네 아저씨란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보이냐? 네.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이제야 좀 숨이 트인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는 돈으로 만든 세상보단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구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아버지의 시작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일기를 썼다. 사람을 시험하던 내가 이제는 사람을 믿기로 했다. 돈은 회사를 키웠지만 진심은 나를 다시 살렸다. 글자를 적을 때마다 손끝이 따뜻했다. 이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나이가 된 것 같았다. 며칠 후 박태수에게 연락이 왔다. 윤 아저씨, 마트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름을? 진심마트로요. 나는 웃었다. 좋은 이름이네. 다 윤 아저씨 덕분입니다. 아니, 내 덕분이야. 나는 진심을 늦게 배웠고
너는 일찍 알았으니까. 그날 마트 간판이 교체되는 걸 함께 지켜봤다. 진심마트 트러스트 마컷. 하얀 간판 위에 단정하게 새겨진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다. 며칠 후 새로운 마트 개장식이 열렸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 풍경이 그 어떤 기업 행사보다 아름다웠다. 박태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걸 우리 모두 함께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퍼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그건 슬픔이 아닌 깊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혼자 마트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유리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내 옆에는 박태수 그리고 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별말 없이 웃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인생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거였구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라지지만 진심은 다시 나를 데려온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트 유리문 위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진심마트 트러스트 마컷. 그 아래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신뢰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사람답게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거리의 사람들은 분주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무엇을 할까? 그리고 바로 대답했다. 사람을 돕자. 진심으로.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공익재단 설립서를 제출했다. 이름은 진심재단. 직원 복지와 청년 창업 지원을 돕는 단체였다. 서류를 제출하며 생각했다. 이제야 제대로 일하는구나. 퇴근길 마트 앞을 지나던 중 한 직원이 인사했다. 윤 아저씨, 오늘도 들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도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보러 왔지.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여기가 진짜 윤 아저씨의 회사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회사야. 해가 지고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마트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거짓 없는 표정, 편안한 주름, 따뜻한 눈빛.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로 돌아왔다. 인생은 긴 여정이었다. 나는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고 결국 진심으로 나를 바꿨다. 모든 진심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